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를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이 다시 살아날지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백악관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은 다양한 경제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연준은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정책의 방향은 경제 정부와 향후 경기 전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일시적인 수익 급증 여파로 역성장했지만 역성장 폭은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미 상무부는 1분기 미국의 GDP 증감률이 직전 분기 대비 연율 0.2% 하락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가 분기 기준으로 역성장한 것은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2분기는 수입이 급감하며 성장률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이를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 관세에 대해서 검토가 좀 유예가 될 때까지는 그래도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시장의 불확실성만 더욱더 커졌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이 지수 상승에 제한을 뒀습니다. 결국 3대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39% 올라줬고요. S&P 500 지수 0.40%, 다우존스 지수는 0.3%가량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기비 국채금리는 1.3% 떨어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또 WTI 국제유가는 1.47% 하락했는데요. 전거래일엔 미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요. 여기에 국제에너지기구가 중국의 원유 수요 둔화를 경고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상호 관세가 모두 무효화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관세 정책의 동력이 약해질 거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무효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면서 관세 부과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됐고요. 백악관도 다른 법적 근거로 관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은 오늘 증시를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을 해줬습니다. 먼저 테크놀로지 서비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조금 두드러졌는데요. 넷플릭스는 2%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또 세일즈포스는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았지만 오히려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 자체는 괜찮았지만 AI 부문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반등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오라클과 팔란티어 역시 각각 0.5% 그리고 1%가량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른 섹터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으로는 전자기술주 흐름입니다. 이쪽은 엔비디아의 1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곳곳에서 그래도 초록불이 켜진 모습인데요. 먼저 브로드컴은 오늘 목표가 상향 소식에 힘입어서 1%의 상승 나타냈고요. 또 RTX의 경우에도 오늘 1.47%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잉은 다음 달부터 중국 항공사에 항공기 인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3% 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경우에는 오늘 7% 가까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텔과 델 테크놀로지스도 각각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섹터도 살펴보시죠.
오늘 금융주들은 비교적 탄탄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JP모건, 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또 리테일 트레이드 쪽에서는 코스트코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0.43% 떨어지면서 조금은 경계심이 감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는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술 섹터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오늘 일라이릴리와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무리했고요. 또 에브비 같은 경우에는 1.3% 오르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모더나의 조류 독감 백신에 대한 자금 지원과 구매 권한 계약을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더나는 중간 임상 결과에서 안정성과 면역 반응 모두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했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3%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은 오늘 0.23% 하락하면서 200달러 선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한편 애플이 운영체제 이름을 대폭 개편한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기기마다 달랐던 버전 숫자를 이제는 연도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건데요. 오는 9월에 나올 새 모바일 운영체제는 iOS 19가 아니라 iOS 26으로 불리게 됩니다. 아이패드나 맥, 애플워치, 애플 TV까지 모두 같은 방식이 적용되고요. 기기 간 이동을 할 때도 더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달 열리는 WWDC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3%대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무려 69%나 늘어난 440억 달러, 순이익도 26% 증가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체 매출의 88%를 차지했고요. 중국향 수출 규제로 인해서 손실이 있었지만 최신 AI 반도체 블랙엘의 수요가 워낙 강해서 타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3분기에는 차세대 AI 칩인 GB300의 양산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내 반도체 공급업체들까지 함께 주목받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0.29% 소폭 상승해줬고요. 아마존닷컴도 0.48%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이 뉴욕타임스랑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자사 AI 모델이랑 챗봇 알렉사에 뉴욕타임스 기사뿐 아니라 레시피, 스포츠 콘텐츠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동안 AI가 훈련을 위해서 기사를 무단으로 쓴다는 논란도 많았던 만큼 이번 계약은 전통 언론사와 AI 기업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파벳 0.3%가량 떨어졌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0.2% 오르면서 64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메타가 유명인 사칭 광고를 막기 위해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었던 만큼 개인정보위와 협의를 해서 사전 검토를 거쳤고요. 유명인이 동의하면 얼굴 특징 정보를 저장해두고 사칭이 의심되는 광고나 계정을 실시간으로 찾아내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비교가 끝난 정보는 바로 삭제하고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메타 AI는 월간 사용자 수 10억 명을 넘겼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모든 플랫폼에서 AI 기능을 기본 인터페이스로 적용을 하면서 앞으로는 유료 서비스도 고려 중입니다. 오늘 테슬라 0.43% 소폭 올라줬습니다. 테슬라가 다음 달 1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이미 모델 Y 차량을 운전자 없이 공공도로에서 시범 운행한 걸로 알려졌고요. 머스크 CEO는 10대로 시작해서 수개월 내 1000대까지 확대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았던 머스크는 이달 말 예정대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테슬라 경영에 더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오늘 테슬라 주가는 한때 2% 가까이 오르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장 막판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미 상무부는 1분기 GDP 증가율 잠정치를 마이너스 0.2%로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발표된 소폭치 마이너스 0.3%보다는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년 만에 처음 있는 분기 기준 역성장입니다. 수입 급증이 성장률을 끌어내린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기업들이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수입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입 증가율은 42.6%에 달했고요. 반면 소비는 둔화되며 개인 소비 증가율은 1.2%에 그쳤습니다. 이는 미국 내 수요가 생각보다 빨리 식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전문가들은 2분기엔 수입이 줄면서 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지만 기초 체력이 민간 소비가 약해진 만큼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에 약간의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건으로 전주보다 14,000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3만 건을 만 건이나 웃도는 수치인데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수급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5월 중순 기준 191만 9천 명으로 집계되며 3년 반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3월에서 4월에 단행한 고율 관세 정책이 생산 비용 부담과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대규모 해고나 급격한 고용 감소 조짐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관세에 대해서 제동이 걸어졌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훈풍도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죠. 글로벌 증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앞으로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에서는 굵직한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었고 또 간밤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행정 명령에 대해서 실행을 좀 중지했다가 다시금 일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만 더욱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미국의 이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장중으로 갈수록 조금 낙폭을 보였다가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다행히 엔비디아 실적이 좀 받쳐주는 흐름이 나와서 그래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마감은 좀 무난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서 상승 후 출발을 했지만 매물이 좀 쏟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지면서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백악관 측이 반박을 했고요.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을 좀 유발을 시켰는데 일단
일단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좀 시각에 대해서 평가들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우려를 감안했을 때 무난한 실적이 나왔다라는 평가들이 좀 지배적이었고 또 AI 시장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을 끌어당겨줄 수 있었던 부분이고 또 마감까지도 3%대 상승을 유지를 해줬지만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존재를 합니다.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기업의 개별 이슈가 크게 시장 자체를 끌어당기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뒤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관세 관련된 위법 판결이 어제 아시아 증시 자체도 굉장히 끌어당겨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정말 몇 시간 만에 또 여러 가지 계속해서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멘트와 발언과 속보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좀 키워지는 그런 결과로 마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은 계속해서 좀 관망세 지켜보면서 그래도 이 점 AI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라는 점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제무역법원이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제동을 건 상황입니다. 항소와 대체 입법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면서 사실은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항소심 기간 중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관세가 유지가 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사실 이 무역 질서라든지 뭐 기업, 시장에 대해서는 영향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처음에 이야기가 나온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돌아가면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대통령의 권한 밖의 일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단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데 이 부분을 사용했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트럼프가 주장한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무역 적자는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부분이라서 지금 갑자기 발생된 부분은 아니라서 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결이 있었고요. 물론 이 모든 판결이 상호관세를 끝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긴 하겠지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부과까지는 막지는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최종 관세에 대한 결과치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의 심리를 갖게 만들었고 미국의 관세 협상력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몇 시간 후에 이제 백악관의 경제 고문의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법원의 판결 후에 항소를 통해서 우리는 이길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확신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내용을 요약을 하면 결국 판사의 이런 결과치는 뒤집어질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관련돼서 다양한 옵션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협상 진행 중인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간 더 많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물론 반드시 판결이 뒤집혀진다라는 보장은 없기는 하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고 거기다가 지금 관세를 유지한다라는 조치가 또 속보치로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커졌고 만약에 2심에서 트럼프 쪽이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더욱더 관세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되게 좀 화가 나거나 아니면 오히려 나는 더 견조하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이런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들도 시장에서는 좀 우려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관세에 있어서 시장이 환호했던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되면 관세의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다 보니 기업들의 입장이라든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이 크게 변화는 없었다라는 거 오히려 불을 지펴줬다라는 거 건드렸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라는 그런 쪽으로도 또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이 계속 벌어진 거잖아요. 어쨌든 그 시간이 벌어지는 그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또 엄청나게 많은 발언들이 쏟아질 거고 그때마다 시장을 좀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 관세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을 가지려나 싶었고 괜히 이제 코털만 건드려진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좀 더 막강하게 계속 이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무역법원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도 이걸 비상사태로 유지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남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만났습니다. 백악관에서 회동이 있었는데요. 정치적 압력 없이 경제 지표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금리 인하를 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연준의 독립성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스탠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점은 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일단 파월은 여전히 참 이렇게 고든 의지가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연준이 먼저 요청한 만남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또 각인을 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 건 아니다. 그만큼 거리감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것을 피력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뭐 성장이라든지 고용, 인플레이션 이런 다양한 경제 상황을 논의를 했는데 똑같습니다. 금리 결정하는데 정치적 요소는 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통화 정책에 대한 자신의 전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고 통화 정책 경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앞으로 들어오는 지표들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의 스탠스는 여전히 좀 견조했고 이 얘기를 들은 트럼프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건 굉장히 실수다. 그리고 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 부분이 결국엔 중국이라든지 그 외의 국가들의 이런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렇지만 이 연준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임기에 대해서는 따로 서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그 부분은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 남은 기간 동안에 연준은 본인들의 독립성 그리고 지표 신중함 이런 것들을 좀 고수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둘의 만남을 통해서 바뀌지 않았구나.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여름 이후가 진행되지 않을까. 여름 이후로 좀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아마 경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파월 의장의 좀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해임에 대한 우려감은 있었지만 이 연준의 독립성은 좀 지켜진 것 같습니다. 6월에 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조가 나올지 계속해서 또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업 지표도 지금 계속해서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채 금리도 하락을 하고 있고 달러도 지금 약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여름 이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이나 이런 금리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GDP 성장률이 잠정치가 0.3%보다는 좀 더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역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시각을 보면 지금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또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 1분기 때 수입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이게 역성장으로 좀 이어갔다. 성장률 하락에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분기에는 수입이 급감이 되면서 성장률에 대해서 크게 반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를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결과치들을 계속 보면서 개인 소비와 그리고 민간 지출에 대한 증가율이 속보치보다도 크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미국에서는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미국의 경제 역성장보다도 GDP 역성장보다도 지금 1분기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비자들 단에서 위축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가 좀 더 크게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달러가 지금 약세가 보이다 보니 이러다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보다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미국 시장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머징 마켓 쪽으로의 흘러갈 수 있는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시장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미국 경제는 지표 발표들이 뭐 관세 적용 이전이었었다 아니면 관세가 아직 본격적으로 된 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의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이번에 신규 수당 실업 청구 건수를 본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파월이 이번에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실업률에 대한 이런 우려가 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가시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들도 시장에선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경제 상황 쪽에서는 우리가 엄청난 위험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런 시그널들이 살짝씩은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밸런스를 맞추는데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GDP 역성장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역성장보다는 지금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된다는 점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금이 좀 흘러갈 수 있고 이동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는 점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실업률에 대한 위험성, 지금 우려감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나왔던 이 판결에 대해서 사실 지금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시아 시장은 또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매출이 높은 이 종목들도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사실 판결이 좀 더 이 길게 갔으면 좋았겠지만 다시 지금 관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흐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영향이 끼쳐질 것 같은데요. 이 점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무역 흐름에 굉장히 큰 변화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만약에 제동이 걸리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된다라고 했을 땐 기업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투자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소비자들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좀 축소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몸을 움츠리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이 많은데 이게 결국엔 기업들이 몸을 움츠기면 여러 가지 산업 발전에도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고 약간은 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아시아 반등이 어저께는 좀 이뤄지기는 했지만 이게 기업 단간에 주식시장에서는 물론 이런 심리적인 개선 효과로 반등 효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쉽게 움직이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사업을 하시고 수출을 하시는 쪽에 이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본다 하더라도 이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크게 움직임 자체를 가져가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미국 쪽에서의 투자 확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생각보다 관세가 유예되면서 아무래도 미국 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쪽의 모든 것을 만들기, 미국 안에서의 밸류체인을 원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선 그걸 단행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계속해서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입장에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좋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 보니 이것들이 글로벌 무역에서는 상당 부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 관세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움츠러들었다라는 점을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이 중국발 수출 규제도 있었고 사실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한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전략적으로 영향을 지금 미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기술주와 반도체 방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엔비디아도 실적도 잘 나오긴 했습니다. 그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관련 종목들의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기술주들은 여전히 이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이번 미국장의 반등이 왔을 때 가장 수혜를 본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코로나 때 우리가 반등장이 왔었잖아요. 그때 투입됐던 자금보다도 오히려 이번에 더 많은 자금이
시장이 밀렸을 때 들어왔고 시장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그때보다도 오히려 많이 봤다. 이거는 엄청난 규모의 수익이라서 매일매일 그때 하락장 이후에 조금씩이라도 시장은 반등을 해줬고 그 중심에는 결국 기술주들이 좀 있었던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물론 M7 기업 외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의 기업들, 뭐 팔란티어라던가 엠러빈이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시세를 이어갔고 양자암호 관련된 기업들, 뭐 원전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기술주와도 연결고리를 좀 갖고 있는 쪽이에요. AI 쪽이 활성화되면서 결국엔 AI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기술주들의 키워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키워드가 AI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시세도 좋았던 것이고 또 양자암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AI 시장의 확장 국면에서 보안에 대한 문제라던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양자암호 시대도 계속해서 크게 열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전 관련돼서도 결국 전력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 보니 AI 시장이 도래를 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한 것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고리를 갖고서 시장을 끌어당겨줬기 때문에 이런 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수익으로 돌아갔던 부분이고 결국 기술주 중심의 시세 흐름들은 저는 크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았죠. 비아디 관련돼서도 테슬라가 이제 유럽에서 1위 자리를 내줬다. 그리고 인도량에 대한 축소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 잘 올라와 줬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기술주들은 지속해서 우리가 밀렸을 때 계속해서 좀 좋은 관심을 가져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 전 세계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술적인 키워드가 AI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휴대폰 나왔을 때, 컴퓨터 나왔을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조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AI에 대한 수요, 이번에 델 같은 경우에도 AI 서버 수요 호조가 있다. 그래서 실적이 2분기 가이던스를 예상치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내놨어요. 그만큼 AI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아직은 ING다. 그렇게 봤을 때는 기술주의 흐름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당분간은 우리가 기술주 중심의 시세도 좀 관심 있게, 그러니까 AI라는 그 키워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또 강조해 주시는 기술주, 성장주들의 흐름 지금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시세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이 AI의 흐름들 집중해 보시면서 기술주 쪽으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나 의류 산업재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업종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트코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양호한 실적을 내면서 지금 관세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비 관련 기업들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관세에 대해서 사실 좀 민감한 업종이기도 하잖아요. 좀 이거에 대한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말 그대로 상당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살짝 눈치를 보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코스트코 실적을 보면은 소비 여전히 견조했고요. 그리고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데 이제 회원 기반에 대한 매출 확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소비에 대한 그러니까 소비 지출은 견조하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지만 잘 보면 성장에 대한 부분을 살짝 둔화하기는 했어요. 그만큼 지금은 이제 필수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이 그렇게 견조하게 이어지긴 했지만 만약에 관세 관련돼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땐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물품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소비 지출에 대해서 이 견조한 흐름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실적 발표만 보고서 이제 괜찮은가 보다, 아직까진 괜찮은가 보다라고 판단하기엔 이르기 때문에 오늘 코스트코도 실적 발표 이후에 부진한 흐름이, 그러니까 뭐 크게 상방으로 막 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결국에는 추가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기업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 잘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문제가 아닌 이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소비자들의 지출 자체도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실적 발표 때도 느꼈지만 결국에는 이런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은 쪽은 사람들의 소비와 직결된 쪽이
가이던스 제시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나쁘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이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조금은 약간 우리가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속보치가 또 나온 거를 보니까 재무부 장관 이제 베센트죠. 베센트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기 어려운 쪽으로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게 또 지금 관세 이슈기 때문에 이런 소비재 쪽, 직결될 수 있는 쪽은 급하게 무리해서 판단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이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소비 관련해서는 필수 소비는 했지만 성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은 있기 때문에 이쪽의 투자 포인트보다는 좀 더 기술주, 성장주 쪽으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지스탁 이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코인 시황과 이슈 분석, 거기에 코인 지식 한 스푼까지 얻어가는 시간 코인 라이브. 먼저 코인 한 스푼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요즘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핫한 행사죠. 오늘은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5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행사는 매년 전 세계 가상자산 업계가 주목하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인데요. 올해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베네시안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무려 3만 명이 넘는 투자자와 기업 대표, 정책 결정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비트코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뜨겁게 논의했는데요. 특히 이번엔 정치권 인사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기존의 기술 중심 컨퍼런스를 넘어서 정책 방향까지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행사가 왜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았는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작년의 컨퍼런스를 기억하실까요? 그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무대에 올라 비트코인을 미국의 국가 준비금으로 삼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말 그대로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발언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3% 넘게 급등했고요. 그만큼 상징성과 파급력이 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층 더 진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한 발언을 넘어서 구체적인 법안과 정책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됐고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백악관 가상자산 책임자인 데이비드 섹스, 그리고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까지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정치권과 행정부가 힘을 합쳐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거죠. 작년과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는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바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초크포인트 작전 2.0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초크포인트 작전 2.0은 정부가 은행과 금융기관을 압박해서 가상자산 기업과의 거래를 사실상 막았던 비공식적인 규제 전략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걸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선언한 건데요. 그리고 이어서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적이고 명확하게 규제하자는 법안으로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달러 경제를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로 전 SEC 위원장이었던 게리 겐슬러를 겨냥해서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금융 민주화를 막으려 했다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그를 해임했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 미국 정부가 이제는 가상자산 산업을 단속의 대상이 아닌 육성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키워드, 바로 비트코인 법입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요, 앞으로 5년 동안 미국 정부가 최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미국의 금 보유량과 맞먹는 수준인데요. 그만큼 이 법안은 단순한 투자나 상징적인 조치를 넘어서 비트코인을 국가 안보와 경제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미 몇몇 주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텍사스, 애리조나, 뉴햄프셔 같은 주는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비트코인 매입 계획이 단순히 예산을 늘려서가 아니라 예산 중립적, 그러니까 부채를 더 늘리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정책에서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비트코인 매입에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히 법안이나 정책만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생생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 스테이크 앤 쉐이크가 이번 컨퍼런스 현장에서 전 세계 매장에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CEO인 댄 에드워즈가 무대에서 직접 발표를 했고요. 라스베이거스 매장에서는 비트코인 버거, 비트코인 밀크쉐이크 같은 한정 메뉴도 선보였습니다. 결제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활용돼서 빠르고 수수료도 절반 수준으로 저렴했고요. 도입 첫날에는 전 세계 비트코인 결제 500건 중 1건이 여기에서 이뤄졌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회사는 전 매장에 비트코인 결제를 표준화하고 블록체인 기반 주문 시스템 도입까지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기대감만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함께 염두를 해둬야 하는데요. 작년 컨퍼런스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에서 4만 9천 달러까지 무려 30% 가까이 급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전례 때문에 올해도 행사 직후 가격 급등과 함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행사 기간 중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약간 하락하면서 10만 7천 달러 선에서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싱가포르 투자사 QCP 캐피털은 헤드라인 리스크에 대비해서 7만 7천 달러 수준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전문가들 역시 단기 목표치 설정과 거래소 흐름 분석을 통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5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건요. 이제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서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본격적으로 갖춰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윙클보스 형제는 이번 행사에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면서 오렌지가 새로운 금이다라는 상징적인 표현도 남겼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은 미국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회복 전략의 한 축으로까지 떠오르고 있고요. 이번 컨퍼런스는 그런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무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현재 코인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1.15% 하락하면서 10만 6천 달러 선을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은 0.27% 소폭 상승하면서 2,650달러 선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XRP는 0.76% 상승해주면서 2.27달러 선을 거래 중인데요. 과연 이번 주 내로 2.3달러 선을 다시 돌파를 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알트코인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트코인 시세들은 조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솔라나는 2.4% 하락하면서 23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도지코인과 에이다는 나란히 1%가량의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체인링크는 그 낙폭이 더 커서 지금 3%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2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나머지 알트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시세가 좋지 않습니다. 스위코인은 0.64% 소폭 빠졌고요. 아발란체는 3.8%로 좀 큰 폭으로 빠진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스텔라루멘과 시바이누도 나란히 1%가 넘는 하락폭 그리면서 오늘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100%에서 최대 200%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연구원 스민스턴 위드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 상승 사이클의 정점이 22만 달러에서 최대 33만 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365일 이동 평균과 파워 로우 모델을 적용한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작위가 아니라 주기적인 패턴을 따른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과거 사이클에서도 가격이 추세선을 2배에서 3배 초과한 사례가 반복됐다는 겁니다. 다만 위드는 해당 모델이 4개의 사이클에만 기반하고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최근 장기 보유자들의 대규모 매도도 확인됐습니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1년에서 5년을 보유한 비트코인 약 40억 달러 어치가 시장에 나왔고 트레이더 TXMC는 지금의 랠리가 2013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라며 단기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또다시 암호화폐 ETF 결정을 미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2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SEC는 비트와이즈가 신청한 비트와이즈 10 크립토 인덱스 펀드의 ETF 전환 요청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는데요. 이 펀드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암호화폐에 투자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XRP와 솔라나, 카르다노 같은 알트코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운용 자산은 약 14억 4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SEC는 현재까지 알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현물 ETF를 한 건도 승인한 적이 없고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외에도 프랭클린 템플턴, 21쉐어스 등 여러 발행사의 신청이 줄줄이 보류된 상태고요. 시장에서는 빠르면 2025년 말쯤엔 승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솔라나의 부진 속에 이더리움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5월 2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이더리움이 강세 전환에 들어섰으며 조만간 3,500달러 돌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2,6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하루 거래량은 180억 달러, 24시간 기준 0.4%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상 자금이 솔라나에서 빠져나와 이더리움으로 유입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데요. 최근 24시간 동안 이더리움으로는 500만 달러 넘는 자금이 유입됐고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도 2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솔라나는 유입이 200만 달러 미만에 그쳤고 오히려 자금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이더리움은 상승 삼각형 패턴을 그리고 있어 저항선만 돌파하면 3,500달러까지의 급등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금 흐름과 차트 흐름이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의 단기 추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XRP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비트코인에 따르면 기술 분석가 에그레 크립토는 XRP가 불플래그 패턴을 형성 중이라며 상단 저항을 돌파할 경우 최대 18달러, 확장 시엔 21달러 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XRP는 약 2.27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에그렉은 20주 이동평균선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차트 분석상 상승 확률은 70%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호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바이 정부는 16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토큰화를 XRP 레저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고 브라질과 유럽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국경 간 송금 시스템의 XRP가 잇따라 채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실사용 확대와 기술적 상승 신호가 맞물릴 경우 XRP가 중장기적으로 12에서 18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선호하는 흐름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16% 상승한 반면 이더리움은 오히려 20% 하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강세 신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25 델타 리스크 리버설 지표가 비트코인보다 더 높게 형성되며 콜 옵션 선호도가 비트코인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 규모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더리움은 4월 초 급락 이후 무려 186%나 급증하며 약 31억 5천만 달러 수준까지 올라섰고요.
이러한 상승세는 최근 2주 사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거래소에서도 이더리움 무기한 선물의 연간 자금 조달 금리가 8%에 근접했고 비트코인의 5% 미만보다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더 많은 베팅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라이브였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